그래서 앞으로 이 부동산 괜찮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의 의견을 소신껏 말씀드리면, 물론, 많은 구독자분들이, 집값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것도 저도 이해하고요. 그래서 이제 책에다도 그런 말을 썼는데, 집값 떨어졌으면 좋겠다. 달리는 말이 있다. 라는 것을 원한다고 하시더라도, 제가 말이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제가 사슴을 봤다면, 여러분이 말을 원하신다 하더라도 사슴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제가 보이는 걸 말씀드릴 테니까 오해 말아주시고, 있는 그대로를 저는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집값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께는 죄송한 표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집값을 볼 때 저는 항상 기준이 되는 변수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집값을 볼 줄 모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시경제 지표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에요. 이게 전주 대비 올랐나 떨어졌나를 보는 지표가 있어요. 근데 통상 집값의 행보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10명의 성적이 다 떨어지다가 대하락기죠. 그러다가 1명의 성적이 반등해요. 3명이 반등해요. 그러다 6명이 반등하면 성적이 반등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반등했다고 할 수 있죠. 네네. 평균적으로 반등한 거. 그렇죠. 그게 시장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4명의 성적은 아직 반등하지 않았으니까 무슨 반등이야 라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을 보는 방법은 평균을 먼저 보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 계신 게 서울시 각 구별 집값 등락률입니다. 이 짙은 파랑색이 가장 강하게 하락할 때 각 구마다 그런 지점이에요. 근데 이걸 통상적으로 한번 그 날을 잡는다면 대략 한 23년 1월 중순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지점이 가장 강하게 떨어지는 지점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이 가장 강하게 떨어지다가 잠깐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리면 그러다가 점점점 하락률이 둔화되죠. 어디로? 0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물이 시원한 물로 바뀌고 미지근한 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숫자에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미지근한 물이에요. 그러다가 5월 초부터 송파구가 반등 전환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강남구가 전환되고 또 강동구가 전환되고 서초구가 전환되고 양천구가 플러스로 전환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전환되다가 8월 말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반등 전환하지 않은 그 지역이 반등한 지역보다 이제 적어요. 거의 다 반등을 했네요. 예. 확실히. 그리고 8월 말일 9월 초 기준으로는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덜 됐는데 기준으로는 2개 구를 빼면 반등 전환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 구별 아파트 평균 가격이 떨어지기만 하다가 미세하게나마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근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이건 제 생각이고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주식시장은 워낙 양은 냄비처럼 올랐다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걸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가마솥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사이클을 그리기 때문에 한동안 오르다가 한동안 안 떨어져요. 한동안 떨어지다가 또 한동안 안 올라요. 그게 이 주기가 요즘은 짧아졌습니다. 물론 짧아져서 1년에서 1년 반 주기로도 좀 짧아진 경향은 있어요. 그래서 올랐다 떨어졌다 하지만 이 떨어지는 그 사이클
그리고 오르는 사이클인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그래서 이렇게 제가 통계를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를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라는 이 지표로 전환시키면 바로 이 그래프예요. 그래서 제가 23년 전망서에 23년 중반 정도가 되면 상승 반전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보시면 이게 등락률이니까 0 이상에 있으면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2020년, 21년, 22년 5월까지만 해도 상승 기조인 거예요. 이게 보세요. 떨어지더라도 상승하는 거예요. 이거는 0 이상이니까. 그죠? 등락률이니까요. 근데 하락 반전한 지점부터 쭉 하락률이 떨어지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마이너스 0.48%. 이게 등락률 기준으로 가장 낮은 지점이에요. 이게 정확히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정점에 올랐을 때예요. 22년 10월. 예. 그리고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그거보다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률이 이 보합에 가깝게 가죠. 그러면 이 지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지점은 몰라요. 그래도 기술적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하락률이 더 안 내려가고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까지 오면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게 0을 통과할 수도 있겠거니 생각하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제가 예상했었던, 저는 이제 책에다가는 기술적 분석을 많이 얘기 안 합니다. 근데 펀더멘탈을 봐야죠. 기본적 분석을 해야죠. 근데 역시 7월 말일 즈음 이게 0을 통과해서 플러스로 반등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지난주보다는 오르는 흐름인 거예요. 그렇죠. 이미 전국 평균 가격이.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시면은 시장을 안 보시겠다는 뜻이에요. 나의 집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떨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나의 집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시장은 반등한 거라고 평가하시고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네, 제가 책에다가 그렇게 표현했었던 그 궁극적인 배경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 분석을 할 때 여러분께 꼭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저도 제 채널에서 매월 말일이면 꼭 분석해서 보여드리는 게 미분양주택 건수예요. 왜냐하면 미분양주택 건수는 정확히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겠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의하신다면 제 의견에 동조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냥 안 보셔도 되는 거예요. 미분양주택 건수는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미분양주택 건수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3년 중반쯤이면 이 기준선을 대략 6만 호 정도로 보시면 돼요. 6만에서 6만 5천. 이게 기준선입니다. 이 수준으로 미분양주택이 해소되면 매매가격 등락률이 0을 통과해서 반등을 시작할 거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기준선이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잠깐 제가 이제 여러 토론을 방송이나 이런 데서 저랑 생각이 다르신 그런 분들과 토론을 하다 보면 미분양주택 건수가 줄어든 이유가 아파트 건설사들이 분양률을 줄여서 아니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인터뷰 하시다 보면. 네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분양률을 줄였을지라도,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분양률을 줄였을지라도, 혹은 정부가 사줬을지라도, 그건 어쨌든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예요. 그렇긴 하죠. 그럼 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분양률을 줄여서 미분양주택이 줄었을지라도 사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까 미분양주택이 감소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줄였을지라도 그 이야기 때문에 이 미분양주택 통계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조금, 그러니까 미분양주택이 줄어드는 이유는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여기 산에 올라왔는데 물 한 병을 5,000원에 팔아요. 왜 이렇게 비쌉니까?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럼 따져 묻지 마세요. 어쨌거나 그 정상에서는 그 물 한 병이 한 병밖에 없는 거예요. 5,000원이라도 주고 마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경유를 묻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그렇게 결과적으로 시장이 나타난 거예요. 분양률을 줄였을지라도. 자, 그 다음 제가 추가적인 설명 드려볼게요. 여기 예를 들어 물건을, 핸드폰이 있어요? 뭐 없어요 지금. 그냥 아무 물건이나, 제가 여기 선크림이 있고 이렇게 물건이 3개 있다고 해볼게요. 그동안에 자 75,000원까지 미분양 주택 이만큼 쌓였어요. 근데 아파트 건설사가, 우리나라 아파트 건설사가 그 다음 달에 예를 들어서 1,000호를 공급하려는 마음이었어요, 원래. 근데 분양률을 줄였다는 얘기는 1,000호를 공급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300호만 공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분양률을 줄였다는 얘기는 이 미분양 주택 건수를 줄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미분양 주택 건수가 75,000호 있는데 1,000호를 공급하려고 했던 것을 1,000호 아니고 200호만 공급하자예요. 그러면 수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미분양 주택이 줄어듭니까? 수요가 그 이상으로 있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이 줄어드는 거예요. 분양률을 줄였다는 표현이 주택 공급량을 마이너스 공급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공급이 단행된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이 줄어든다는 것은 뭐를 뜻합니까? 그만큼 그 이상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 건수를 보시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제가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안 계신 자리에서 이제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생각과 반하는 얘기를 제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하락을 주장하시는 그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분들의 논거를 가지고 댓글로 다세요. 근데 그 댓글에 제가 하나하나 반박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나 어쨌든 안 계신 자리에서 그 반박에 해당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하는 건 또 예의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시장을 보는 방식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요렇게 설명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집값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빨리 반등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상당히 빨리 이제 집값은 반등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긍정적인 요인하고 부정적인 요인이 같이 겹쳐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이제 혼돈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긍정적인 요인은 아무래도 뭐 지금 그러니까 원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분양가가 계속 오르니까요. 좀 빨리 집을 구입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공급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은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정적인 거는 뭐 지금 또 전쟁도 일어나고 경제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뭐 가장 큰 요인은 금리겠죠. 예, 저희가 예전에 저금리 상황에서 지금은 좀 고금리 상황으로 이렇게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하락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공급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양가가 어쨌든 계속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뭐 엄청나게 오른다든지 이러는 시장도 아니고요. 뭐 강보합이라고 하죠. 뭐 이런 상태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확실히 금리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금리 인상 끝이다라고 했는데 약간 뭐 최근에 보니까 다시 시장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해가지고 확실히 맞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다면 약간 실거주용 집을 언제 살지 고민하는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될까요? 좀 더? 근데 저는 이제 어차피 이게 집을 한 채 사시는 거니까요. 뭐 여러 채 사신다 그러면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집은 무조건 빨리 사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집이란 것이 그냥 단순히 이제 투자자산 이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집이 있으면 좀 든든하거든요. 그리고 그 대출금 갚아나가면서 또 열심히 일하시고 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1주택자이신 경우에는 뭐 적극적으로 좀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무주택자이신 경우에. 근데 최근에는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이 이제 급매하고 아닌 매물하고 이 가격 차가 큽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단지를 이제 좀 정하신 다음에
급매, 시중에 있는 매물보다도 또 10%, 20% 더 떨어진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제 도전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청약이라는 게 주변 시세보다는 일반적으로 분양가가 낮으니까요. 그래서 청약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분양가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제 분양가 자체가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진 지역이 많기 때문에요.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주변 시세하고 잘 비교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무조건 버텨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고금리 속에서도 이제 어떻게 본다면 좀 버티기 위한 노하우나 조언 그런 게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다주택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보유한 주택이 이제 어떤 주택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주거 선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배후 지역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버티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주택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주택, 즉 이를테면 우상향하는데 내 것만 안 오른다. 주식에서도 아주 흔하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상품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처분하시는 것도 저는 좀 좋다고 보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이 갈아타기 하시는데 아주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가격들이 작년 말이나 올 초에 비교해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작년 말이나 올 초에 이제 거의 한 30% 가까이 이렇게 하락한 주택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주거 선호 지역도 마찬가지고 아닌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10억짜리가 3억 떨어지면 한 7억인데요. 20억짜리가 3억 떨어지면 6억이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아타기라는 것은 어차피 좋은 주택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히려 금액 측면에서 보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을 잘 세우신다 그러면 저는 갈아타기 하는 거는 지금이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금리 말씀해 주셨는데 금리가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당연히 부채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인구 감소, 강남 신규 분양 매물 등으로 강남을 비롯해서 서울 집값이 이제 완전 뒤집힐 것이다. 그때까지 약간 최근 올 들어서 좀 강세를 보였었죠.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락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저도 이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 어쨌든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대부분 이제 강남이 너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게 버틸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강남이라든지 이런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상징성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강남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을 지나다니다 보시면 굉장히 많게 보이는데요. 전국 아파트에서 따지고 본다 그러면 이게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격 순위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거의 1%대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위 1%의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소득 수준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높은 가격대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특이한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반등을 했을 때 원래 이제 처음 시작하는 상품이 강남 재건축부터 보통 오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잠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먼저 올랐어요. 엘리트라고 하는 이런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이제 바뀐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강남 재건축은 전세가율이 낮다. 즉 이제 전세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아파트니까. 대신에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 되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자기 자본이면 괜찮은데 또 타인 자본을 빌려서 하시는 경우에는 금리 때문에 부담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강남 재건축부터 움직이지는 않았고요. 잠실부터 움직였다. 이런 점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지역들은 용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좀 부각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원래는 대치 도곡동이 사실은 2000년대 초에는 가격이 셌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반포로 넘어갔고요. 아마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압구정동이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또 압구정동이 1위 지역으로 바뀔 거다 이런 이제 호사가들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동이라든지 좀 소규모 지역들은 조금 바뀔 수 있지만 강남이 가진 그런 인프라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은 아마 제가 살아 있을 동안은 생기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